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생, 공영, 공유주의와 사이버 공간의 차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 공영, 공유주의와 가상공간은 첫째 공생주의와 가상공간, 둘째는 공영주의와 가상공간, 셋째 공유주의와 가상공간, 여기서 말하는 가상공간은 사이버 공간을 말합니다. 공생, 공영, 공유주의란 그럼 먼저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생이란 말은 더불어 같이 사는 삶, 그런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의 소유욕이 전체의 소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더 많이 가질수록 전체의 양도 늘어난다면 그것은 공생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공영은 정치적 개념입니다. 더불어 번영한다는 공동 번영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의 발전과 우위를 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위치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처럼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인은 윤리적 개념입니다. 나의 삶이 전체의 삶에 늘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전체는 개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과 전체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형태를 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인을 실현되면 개인의 희생 없이도 전체가 조화가 또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공영 공유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한히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이버 공간이란 제가 말하는 사이버 공간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바로 그것이며 조건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생기기 위해서 또는 사이버 공간이 원활히 공생, 공영, 공유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한한 확장성과 또 그것이 축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하드웨어의 발달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1년에 보통 2배 이상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간만 늘어난 것이 속도가 늘어나고 오히려 축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크기는 절반으로 1년에 절반으로 그 크기가 줄어들므로써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기심의 발로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적응하고 습득하는 지식의 습득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또 보급, 전파 속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의 소유가 끊임없이 기기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시장의 불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365일 동안 전 세계가 계속 진행되고 활발히 움직여야만 사이버 공간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공생, 공영, 공유주의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함께 의미심장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건은 국역화입니다. 서로 호환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이 이렇게 나라가 다르더라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같이 공용 또는 서로가 부속품을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형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 기기가 발을 다 맞추어서 수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끼리 서로가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연결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면 공생공영공의주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로섬 법칙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로섬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방의 소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나의 공간이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이 있는다면 공생공영공의주의가 진정으로 발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부 공간의 특징이라면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처럼 중심이 없고 모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중심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중심을 혼자서 독차지할 수 없고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된 시스템이 또한 되어야만 인터넷이 가능하듯이 사이버 공간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서로 연결을 잘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연결이 바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것이면서 또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번역이 자유자재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 없도록 서로가 호환을 맞추는 것처럼 기계의 호환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한 언어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접근성의 용이성도 또한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공생공영공의주의의 하나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넓어질수록 좁아지는 현실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점 그 역할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이버 세계의 거리는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현실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점점점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주의와 사이버 세계의 영향력과 그 지배력을 보면 우리가 공룡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배력과 영향력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유행에 또한 유동적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을 보면 거대한 해류처럼 바다 밑에서 거세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동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류처럼 실제로 사이버 세계도 마찬가지로 유동적이고 그 유행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나 지배는 사실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어떠한 공룡주의가 필요할 것인가 또 공룡주의는 이 사이버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은 빠른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옳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의 특징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옳은 것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 공생, 공영, 공의 중에 공의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확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문화인 것입니다. 바로 따라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모방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 그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영향력도 자연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 바로 모이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처럼 여러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아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수와 다수의 경계선이나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도 가능한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공생에서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 또한 경제 중에서도 화폐, 뭐 이런 것들이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생각해 보면,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와 가상화폐에 보면, 뭐 업비트라든지 잘 아시고 계시는 코인원, 비썸, 이런 거래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데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고, 또한 이 가상화폐는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이나 또는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총합되어 가지고 가상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를 바라보면 공생주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흡인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어차피 사이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세계에서 필요한 이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공생, 공룡, 공유주의야말로 이 사이버 세계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면서 추천할 만한 앞으로 사이버 세계가 공생, 공룡, 공유주의로 간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공생, 공룡, 공유주의와 사이버 세계 또는 가상 세계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또는 멋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생주의에서 옥션을 통해서 서로가 뭐 랜덤 투라든지 이런 쇼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생을 하게 되는데 이 공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가장 물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적절하게 소비하고 또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적절하게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열람이라든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든지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또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바로 공생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공생의 이념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기 투표라든지 뭐 좋아요, 뭐 하트 뿅뿅 뭐 이런 것을 날림으로써 서로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모으고 또 그것을 정치적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댓글을 단다든지 또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팔로우가 많으면 곧 그것이 힘이고 영향력이고 결국은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힘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면 그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광고가 붙고 이익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이 공생의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힘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를 많은 사람이 알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적인 파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공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주의에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악플이라든지 이러한 나쁜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윤리나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 공의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이 익명성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또 중독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공유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CCTV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늘 모든 것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댓글을 달든지 누구를 뭐 칭찬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걸 안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이나 말을 글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가 어제 채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본다면 그 다음날 유튜브에 가보면 그 AI는 나에게 채굴에 관한 모든 비디오나 이런 영상들을 다 모아서 나의 취미를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다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처럼 다 순위를 탑 위에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눈에 띄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AI는 바로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까지도 다 읽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AI는 바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하나의 기계에 의존하여야지만은 그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의 마음까지도 읽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공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AI를 잘 길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비행기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차 뭐 이런 위험한 기계를 움직일 때 그것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봄으로써 그 기술을 익히면서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델이나 표본을 또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법이나 질서, 진리의 세계를 먼저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법을 지키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를 이 사이버 공간에서 충분히 펼치고 또 그로 인해서 현실 세계까지도 의롭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데아의 완벽한 진리의 어떤 세계처럼 컴퓨터도 1%, 0.001% 오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버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완벽한 프로그램의 세계가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상하던 세계는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는 그런 점에서 정신 세계와도 닮았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영계와도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러면 휴머니즘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불쌍해서 구매해 준다든지 경매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조차도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지금까지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 강식의 자연 세계에서는 인간 본성이 바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잔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과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환경에서는 사랑이 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고 생리적 본능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왜곡된 인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초월하여 본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 환경이나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비뚤어진 인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 한계나 지역적 환경 때문에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재 인간이 놓인 안타까운 실정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 본성이 개발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인성,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의식주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지역적 한계, 물질 부족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참으로 본인이 진정으로 이상하던 하나의 본성을 꿈꾸고 또 키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공생, 공령, 공유주의에 대한 저의 소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